남편과 차마 이혼할 수 없었어요. 그는 상간녀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려 했고 임신한 아내에게 보상하려 했을 때는 이미 이혼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한 뒤였죠. 제 이름은 김선우입니다. 남편 박민준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이 3년 동안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집안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돌보며 아이가 생겨 가정이 더 완벽해지기를 바랐죠. 며칠 전부터 몸에 기운이 없고 뭘 먹어도 입맛이 없으며 자꾸 속이 울렁거렸어요. 처음엔 더위에 지쳐서 그런가 싶었죠. 그러다 어제 아침 거울 속 창백한 제 얼굴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임신일까?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래층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손을 벌벌 떨며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두 줄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된다니 민준 씨가 알면 분명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는 전부터 늘 딸을 갖고 싶다고 말했었죠. 딸은 아빠의 작은 솜사탕 같다고요.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든 채 소파에 앉아 박민준 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 매일 늦게 들어왔고 가끔은 회사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오늘 그가 돌아오면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임신 테스트기를 그의 앞에 놓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깜짝 이벤트를 위해 저는 오후에 특별히 재래시장에 가서 그가 좋아하는 갈비찜, 생선찜, 그리고 싱싱한 새우를 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본 박민준 씨의 표정을 상상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의 6시쯤 모든 음식이 완성되어 식탁에 가득 차려졌습니다. 시간을 보니 박민준 씨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거의 7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까 하다가 혹시라도 깜짝 선물이 미리 들킬까봐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려도 박민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해져서 그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언제 와?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었는데 10여 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이 답장을 보자 마음이 좀 서운했지만 이내 회식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그가 돌아오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음식들을 모두 냉장고에 넣고 잠시 쉬려고 앉는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절친 이지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이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선우야, 너 집에 있어? 나 방금 시내 백화점에서 박민준 씨 봤어. 옆에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데 둘이 손 잡고 있는 게 너무 다정해 보이더라. 얘 관계 같지는 않았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죠. 지은아, 너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민준 씨 오늘 회사 회식 있다고 했는데 백화점에 갈 리가 없잖아. 지은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봤어. 박민준 씨 맞아. 그 여자도 좀 낯이 근데 회사에 새로운 인턴 최유진이라는 여자 같더라. 걔네 방금 주얼리 매장으로 들어갔어. 네가 오해할까봐 얼른 전화했지. 이지은의 전화를 끊자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말이 사실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박민준 씨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주얼리 매장에 갈 수 있단 말인가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어쩌면 업무상 파트너와 미팅이 있어서 겸사겸사 지나가는 길에 들렀을 수도 있죠.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져서 저는 차 키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시내 백화점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것이 단지 오해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볼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것이 오해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기대했죠.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지은이 말했던 주얼리 매장으로 직진했습니다. 막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그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박민주 씨가 목걸이를 들고 옆에 있는 여자에게 채워주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너무나 기뻐하며 발꿈치를 들어 박민준 씨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박민주 씨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했죠. 손에 들고 있던 차키가 털썩하고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주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이지은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박민준 씨는 회식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쇼핑을 하고 주얼리를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집에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힘들게 만들고 임신 소식을 그와 나누고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그는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백화점을 나왔는지 어떻게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 가득한 음식들을 보고 식탁 위에 놓인 임신 테스트기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프고 또 미웠습니다. 박민준 씨의 배신이 미웠고 바보같이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다리가 저려올 때쯤 일어섰습니다. 냉장고 속 음식들은 아직 미지근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임신 테스트기를 치워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마치 아직 전하지 못한 그 기쁜 소식마저 어둠 속에 함께 숨겨버린 것처럼요. 그날 밤 박민준 씨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을 켜지 않고 창밖의 달빛에 의지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옷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가 애써 지우려 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갈아 신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왜 안 자고 여기 앉아 있어? 사람 놀라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이 불편했는지 다가와 거실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 저는 그의 얼굴에 아직 가시지 않은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가시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민준 씨는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뭔가 생각났는지 다시 담배를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회식 안 갔지? 박민주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벌써 알았어?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알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겠죠. 그 여자는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주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질문을 한 것처럼요. 최유진이라고 우리 회사 인턴이야. 걔랑 만난 지 좀 됐어. 좀 됐다고? 얼마나?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거의 반년 정도 됐나? 반년? 제 머릿속이 윙 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박민준 씨, 우리 결혼 3년이야. 내가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박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 씨, 이러지 마. 내가 미안한 건 알지만 감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게다가 내가 당신을 홀대한 것도 아니잖아. 이 집 생활비 다 내가 냈고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 사줬잖아.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진심으로 나를, 그리고 이 가정을 아껴주는 남편이지 몰래 바람 피우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박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우 씨, 그렇게 심한 말 하지 마.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건 알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봐. 당신이 지금 나를 떠나면 갈 데가 어디 있어? 3년 동안 일 안 했잖아. 수입도 없고 설령 직장을 찾아도 적당한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직 배가 나오지 않은 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당신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임신이라도 한 거 아니야? 만약 정말 임신했다면 더더욱 나랑 이혼할 수 없을 거야. 여자 혼자 애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뻔뻔했던 거죠. 그는 제가 임신했고 직장도 없으니 감히 자신과 이혼할 엄두를 못 내고 그저 참고 살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랑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그 최유진이랑도 계속 만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최유진이랑 진지해. 걔랑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을 모른 척하지도 않을 거야. 만약 당신이 이 집에 계속 남아있겠다면 충분한 생활비를 줄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양육비도 책임질 거고. 하지만 당신이 기어이 이혼하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만 잘 생각해봐. 이혼은 당신한테 좋을 게 없어. 좋을 게 없다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갑자기 너무 우스웠습니다. 박민준 씨,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당신의 부속품이야?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박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우 씨,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단지 당신에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제대로 생각 못 하겠지만 냉정해지면 알게 될 거야. 나랑 잘 지내는 게 당신과 아이 모두에게 좋다는 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피곤하다. 먼저 잘게. 당신도 너무 생각 많지 말고 푹 쉬어.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고통은 서서히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제 자존심을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가 이렇게 잔인하게 저를 배신했으니 저도 더 이상 그에게 정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의 방문이 닫히자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지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내일 시간 있어.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몇 분 뒤 이지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시간 있어. 어디야? 내가 갈게.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 두고 봐. 당신과 그 여자 절대 잘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지은이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와 단판을 벌인 이야기를 그에게 말했고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임신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지은은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박민준 이 개자식,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선우야,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이지은이 곁에 있어주니 마음이 훨씬 든든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혼 관련 법률 지식을 찾아봐 주었고 자신이 아는 변호사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가 뭘 가지러 돌아왔나 싶어 현관문 밖의 렌즈를 통해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최유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은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렌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선우 씨, 안에 있는 거 알아요.
할 말이 있으니 문 좀 열어줘요. 이지은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봐라. 여기까지 찾아와. 선우야, 상대하지 마. 하지만 최유진은 계속 초인종을 눌러 이웃들까지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유진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정교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신경 써서 꾸민 티가 났죠.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우리 집을 아나무인 격으로 둘러보며 입가에 경멸 섞인 미소를 띄었습니다. 김선우 씨, 집 인테리어는 아늑하네요. 근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민준 씨가 그러는데 우리가 결혼하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아파트로 이사 간대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여기 왜 왔어? 여기는 너 같은 사람 환영하네. 최유진은 소파에 앉더니 일부러 제 옆에 그리고 이지은 사이에 가방을 놓았습니다. 느긋하게 말했죠. 제가 온 건 당신이랑 잘 얘기해 보려고요. 민준 씨가 다 말해줬어요. 당신이랑 이혼하고 저랑 함께하고 싶다고요. 당신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감정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민준 씨는 저를 사랑해요. 이지은은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양심 좀 있어라. 남의 남편 빼앗고도 그렇게 당당해? 최유진은 이지은을 힐끗 보더니 무시하고 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당신이 3년 동안 일 안 했고 임신까지 한 거 알아요. 민준 씨 없으면 힘들겠죠. 하지만 걱정 마요. 민준 씨랑 저는 당신을 홀대하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가 말했는데 당신에게 돈 좀 주고 작은 아파트도 한 채 줄 거래요. 당신이랑 아이가 살기에 충분할 거예요. 내가 임신한 걸 어떻게 알아? 제가 그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최유진은 웃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민준 씨가 말해줬어요. 당신이 혹시라도 엉뚱한 생각할까봐 저보고 당신 좀 설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추하게 굴지 말라고요. 아무래도 민준 씨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결혼 생활 중 외도했다는 소문이 나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나 봐요.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봐요. 이건 저랑 민준 씨가 지난주에 찍은 웨딩 화보 샘플이에요. 예쁘죠? 우리는 해변에서 촬영했어요. 결혼식은 다음 달 18일 그랜드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민준 씨가 저에게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열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축하해달라고요. 사진 속 박민준 씨는 최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둘은 너무나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제가 그날 백화점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칼로 도려내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꼈고 배도 은근히 아파왔습니다. 이지은이 황급히 저를 부축하며 최유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선우는 임신 중이야. 네가 얘 기분 상하게 하면 나 너랑 가만 안 있을 거야. 최유진은 그제야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선우 씨, 저도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과 민준 씨는 이미 감정이 없잖아요. 차라리 일찍 손을 떼고 돈 받아서 아이나 잘 키우세요. 저랑 민준 씨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가 당신이랑 만나는 동안에도 나한테는 잘 살자고 말했던 거 알아? 그가 당신한테 목걸이 사주면서 나한테는 집에서 갈비찜 만들라고 했던 거 알아? 최유진, 당신은 보물을 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도 나랑 똑같아. 언젠가 그에게 버려질 거야. 최유진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김선우 씨, 저랑 민준 씨 관계를 이간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이랑 달라요. 민준 씨는 저에게 진심이에요. 우리 미래 계획도 다 세워놨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제가 민준 씨 회사에 가서 일 도울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아이도 낳을 거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제가 충고하는데 현명하게 행동해요. 민준 씨랑 먼저 이혼해줘요. 민준 씨가 소송 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때 되면 당신은 보상도 못 받을 뿐더러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당신과 아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그녀의 오만한 모습에 제 마음속 분노는 오히려 가라앉고 대신 차가운 냉정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와 다투는 것은 소용없고 그녀만 더 의기양양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박민준 씨랑 이혼할 거야. 하지만 네가 설득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야. 그리고 내게 속한 것들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낼 거야. 너랑 그 사람도 절대 잘 살게 두지 않을 거고. 최유진은 제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죠. 직업도 없고 임신한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직접 볼 테니까. 말을 마치고 그녀는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최유진이 떠난 후 이지은은 서둘러 저를 부축해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선우야, 저런 인간이랑 화내봤자 소용없어.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변호사 찾아서 증거 모으는 거야. 박민준이란 그 여자 꼭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저는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니 배 아픈 것이 좀 나아졌습니다. 저는 이지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말이 맞아. 이제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박민준 씨랑 끝까지 갈 거야. 변호사 연결해줘. 최대한 빨리 준비 시작하자.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최유진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최유진, 박민준, 너희들 두고 봐. 다음 달 18일 결혼식에 내가 너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준비해 줄 테니. 그날 오후 이지은의 변호사 친구 김 변호사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상황을 듣고 제가 모아둔 박민준 씨의 과소비 기록들을 살펴본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이런 상황에서는 박민준 씨의 외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예를 들면 친밀한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린 증거만 확보된다면 이혼 시 당신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 양육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박민준 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님의 말을 듣자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민준 씨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죠. 저는 김 변호사님의 말을 모두 기억해두고 그날부터 박민준 씨와 최유진의 증거를 몰래 모아 이혼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후 저와 이지은은 거실에 앉아 증거 수집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이지은은 말했습니다. 선우야, 박민준 씨가 워낙 영리하니까 분명 너를 경계할 거야. 증거 모을 때 조심해야 해. 들키지 않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것이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박민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늦게 집에 돌아오곤 했고 가끔은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휴대폰은 늘 그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욕실문 앞 선반에 놓아두어 제가 혹시라도 만질까봐 극도로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한 번은 박민준 씨가 집에서 업무를 보다가 중간에 방으로 전화하러 간 사이에 컴퓨터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컴퓨터 안에 그와 최유진의 대화 기록이나 사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는 조용히 테이블 옆으로 다가가 컴퓨터를 열려던 순간 박민준 씨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컴퓨터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해?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테이블이 좀 지저분해서 정리하려고. 박민준 씨는 테이블로 다가와 컴퓨터와 서류들을 다방에 넣으며 경고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컴퓨터에 회사 중요한 서류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골치 아파져. 저는 고개를 숙여 알았어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컴퓨터 안에 분명 뭔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 이후로 박민준 씨는 저를 더욱 경계했습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모두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저는 아예 접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지은이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너 박민준 씨가 최유진이랑 자주 밖에 나가서 밥 먹고 호텔에서 잔다고 했잖아. 우리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걔네 둘이 다정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이지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김 변호사님께 부탁해 믿을 만한 사설탐정을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왕탐정이라는 분은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걱정 마세요. 박민준 씨와 그 여자를 뒤쫓아 유용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할 거고요. 저는 왕탐정님과 소식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한 것 외에도 저는 김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씨와 결혼한 후 집안의 돈은 모두 박민준 씨가 관리했습니다. 저는 그가 몇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몇 채의 부동산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만 정확히 얼마의 예금과 누구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 박민준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해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망설였지만 제가 3번이나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는 박민준 씨의 은행 거래 내역 개처본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위에 찍힌 이치의 기록들을 보며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준 씨는 지난 반년 동안 최유재입니다. 박민준 씨는 지난 반년 동안 최유재입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가 결혼 후에 샀던 아파트 한 채를 몰래 그의 여동생 박민이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 아파트는 부부 공동 재산이며 박민준 씨가 제 동의 없이 마음대로 명의를 이전한 것은 악의적인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 아파트를 다시 찾아오고 그가 재산을 적게 분할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요. 저는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을 김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박민준 씨가 혹시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는지 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적은 없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남동생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혹시 남동생 명의로 돈을 옮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서둘러 박민준 씨의 남동생 박민호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척하면서 슬쩍 한마디 더 붙였죠. 민호 씨, 오빠가 요즘 돈 좀 보내줬어? 해외 생활비가 꽤 비쌀 텐데 혹시 돈 부족하면 나한테 말해줘. 잠시 후 박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형이 2달 전에 2억 원 보내줬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때 쓰라고 우선 저금해두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형이 누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 답장을 보자 제 마음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박민주 씨가 정말로 돈을 남동생 명의로 옮겼던 것입니다. 저는 대화 기록을 캡처하여 김 변호사님은 이 증거들이 박민주 씨가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옹닉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와 최유진의 외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만 있으면 이혼 소송은 확실히 이제 이길 수 있다고요. 제가 왕탐정님의 소식을 기다리던 중
박민준 씨가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찍 퇴근해서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왔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우 씨, 요즘 회사가 한가해서 일찍 퇴근해서 당신이랑 있어주려고. 임신 중이니까 몸 조심하고 너무 무리하지 마. 그는 또 직접 저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지은이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박민준 씨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지 마. 그는 분명 네가 소동을 피울까봐 너를 달래려는 거야. 아무래도 다음 달에 최유진이랑 결혼해야 하는데 네가 이때 소동을 피우면 결혼식이 엉망이 될 테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박민준 씨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매우 감동한 척하며 박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렇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다 생각했어. 앞으로 당신이 나랑 아이에게 잘해주기만 한다면 예전 일은 다 잊을게. 박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선우 씨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다행이다. 역시 당신은 이해심이 깊은 사람인 줄 알았어. 박민주 씨의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박민주 씨, 내가 정말 당신을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증거를 확보하고 나면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거야. 며칠 뒤 왕탕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박민준 씨와 최유진이 호텔 앞에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 그리고 웨딩샵에 함께 가서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영상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왕탐정님과 한 카페에서 만나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박민준 씨는 최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최유진은 매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두 사람이 웨딩샵에서 박민준 씨가 최유진의 웨딩드레스를 골라주고 심지어 직접 웨딩드레스 지퍼를 올려주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이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제 마음은 아팠지만 그보다 더욱 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박민준 씨의 외도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을 김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이혼 소송을 준비해도 됩니다. 하지만 박민준 씨와 최유진의 결혼식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때 그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을 가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죠. 김 변호사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저는 그에게 결혼식 당일에 이혼 소송을 접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저는 이지은에게 전화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지은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 선우야. 이제 박민준이랑 최유진은 절대 못 도망가겠네. 다음 달 18일 결혼식, 우리 구경 가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길거리를 걸으며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에 나약하고 불쌍한 김선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증거를 확보한 후 제 마음은 훨씬 든든해졌습니다. 매일 몸조리에 신경 쓰는 것 외에는 김 변호사님, 이지은과 함께 결혼식 당일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박민준 씨는 이미 최유진과의 결혼식 준비를 요란하게 시작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요. 어느 날 아침 제가 SNS를 보다가 최유진이 올린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 18일 사랑과 결혼합니다. 민준 씨,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아래에는 그랜드 호텔 위치 정보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고
웨딩드레스에는 스와로브스키가 가득 박혀 있었으며 손에는 커다란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꽃다발 포장지에는 그녀와 박민준 씨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저는 댓글을 쭉 내려보았습니다. 박민준 씨의 친구들과 회사 직원들이 모두 축하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 대표님, 최유진 씨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결혼식 분명 엄청 성대할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며 제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분명 박민준 씨의 법적인 아내는 저인데 지금은 마치 외부인처럼 그가 다른 여자와 행복을 나누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민준 씨도 SNS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와 최유진의 웨딩 화보 여러 장을 올리고 글에는 더 심하게 남은 평생 잘 부탁해 나의 신부 최유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또 그가 이전에 저와 관련된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지은이 이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두 사람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애정을 과시하다니. 너를 아예 무시하는 거잖아. 선우야, 우리 결혼식 당일에 꼭 그들에게 한 방 먹여줘야 해.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김 변호사님이랑 다 상의해놨어. 그때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박민주 씨는 일찍 돌아왔고 고급스러운 장신구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와 장신구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 목걸이가 있었는데 펜던트는 작은 아기 목걸이였습니다. 그는 목걸이를 들고 저에게 채워주려 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우 씨, 이 아기 목걸이 예쁘지? 아이 태어나면 채워주려고 일부러 샀어. 분명 복스럽고 좋을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매우 마음에 드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예쁘네. 고마워. 민준 씨. 박민준 씨는 제가 봤자 얼굴에 미소가 더 진해졌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우 씨,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던 거 알아. 나랑 최유진 결혼식 끝나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 한 채랑 현금 5억 원 줄게. 당신이랑 아이가 앞으로 살기에 충분할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일부러 망설이는 척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앞으로 나랑 아이 보러 올 거야? 박민주 씨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아이도 내 핏줄인데 당연히 자주 보러 올 거야. 하지만 알다시피 나랑 최유진 결혼하고 나면 가정이랑 회사 경영하느라 바쁠 거야. 예전처럼 자주 같이 있어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고 우리 모녀가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두 저를 달래서 결혼식 당일에 소동을 피우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맞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 마음속에 아직 나랑 아이가 있다면 나는 안심이야. 당신이랑 최유진 결혼식 나도 방해하지 않을게. 걱정 마. 박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확연히 안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현명하네. 내가 괜히 당신을 아꼈겠어. 말을 마치고 그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가 전화 속 상대에게 김선우 쪽은 다 정리됐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전화 저편에 있는 사람이 최유진이라는 것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박민준 씨가 전화를 끊자 저는 부엌에 물 마시러 가는 척하며 몰래 김 변호사님께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민준 씨가 오늘 저에게 보상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식 후에 아파트 한 채랑 현금 5억 원을 준대요. 완전히 경계를 풀었어요. 김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결혼식 당일에 진행하죠.
제가 이혼 소송장과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갈 겁니다. 당신이 준비한 언론사 기자들도 미리 연결해 두어 소식이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두세요. 저는 네 라고 답장한 후 문득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박민주 씨와 최유진의 결혼식에는 많은 하객이 초대될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 그의 회사 사업 파트너와 중요한 고객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결혼식에서 그의 진짜 얼굴을 폭로한다면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에게 주는 일종의 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이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이 아이디어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좋아. 박민준 씨는 자기 사업과 체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공략해서 그에게 손해를 입히자. 저는 또 이지은에게 결혼식 당일의 진행 순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반지를 교환하고 언제 축사를 하는지 등을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박민준 씨는 거의 매일 최유진과 결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가끔은 집에서 영상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저를 전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결혼식장 장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유진은 분홍색 장미로 연회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싶다고 했고 유명 밴드를 초대해서 연주하게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라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너무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결혼식이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위해 악몽을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산부인과 검진 핑계를 대고 김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장과 정리된 증거들을 모두 저에게 주었습니다. 증거에는 박민준 씨가 최유진에게 보낸 이체 기록, 아파트 명의 이전 증명서, 그의 남동생과의 카톡 대화 기록, 그리고 왕 탐정님의 사진과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공증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식 당일 제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가서 먼저 박민준 씨와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 그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 분할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중혼 및 악의적인 재산 은닉으로 고소할 겁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 서류들을 넣고 김 변호사님과 결혼식 당일의 시간과 장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또 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믿을 만한 언론사 기자 몇 명과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그들은 하객으로 위장하고 결혼식장에 잠입할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개시하는 즉시 그들은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써서 이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저는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가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곧 너를 이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너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줄게. 집에 돌아오니 박민준 씨도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산부인과 검진 보고서를 받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 다행이다. 아, 맞다. 나랑 최유진 결혼식 당신이 오고 싶으면 와도 돼. 그냥 보통 하객으로. 내가 당신한테 창피 주는 일은 없을 거야. 저는 그가 정말로 제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결혼식에서 소동을 피울지 안 피울지 확인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결혼식 당일에는 집에서 쉬고 싶어. 굳이 가서 소란 피울 필요 없지. 당신이랑 최유진 결혼식 잘 즐겨. 내가 축복해줄게. 박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완전히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현명하네. 내가 괜히 당신을 아낀 게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가 서재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며칠 더 의기양양하게 굴어봐. 다음 달 18일, 내가 그날을 당신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테니. 결혼식 일주일 전 이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결혼식 당일의 진행 순서를 다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저에게 하나하나 읊어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되고 먼저 하객들이 입장한 후 3시에 정식으로 예식이 진행될 것이라고요. 진행 순서는 대략 입장, 반지 교환, 양가 부모님 축사, 신랑 신부 인사, 마지막으로 만찬 순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던 언론사 기자 친구는 하객으로 위장해서 입장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진행 순서를 수첩에 적으면서 이지은에게 말했습니다. 3시에 반지 교환할 때가 사람이 가장 많고 지목받는 시간일 거야. 그때 우리가 행동하면 효과가 가장 좋을 거야. 이지은은 서둘러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려 있을 테니 우리가 나타나면 분명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지은과의 통화를 끊고 제가 진행 순서를 김 변호사님께 보내려고 하던 참에 왕탐정님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도 하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열어보니 박민준 씨와 최유진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매우 치밀했고 최유진은 박민준 씨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매우 느끼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근처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왕탐정님은 호텔 문패를 찍어두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하고 왕탐정님에게 답장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증거들은 정말 유용해요. 왕탐정님은 답장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김선우 씨. 제가 또 박민준 씨가 최근 최유진에게 스포츠카를 한 대 사줬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최유진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돈도 회사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미 이체 기록 캡처본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왕탐정님이 보내준 이체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박민준 씨가 8억 원을 자동차 판매 회사 계좌로 이체했고 비고란에는 최유진 차량 구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과 이체 기록을 함께 김 변호사님께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이전 증거들과 합쳐져 완벽한 증거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외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 차례 부부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박민준 씨에게 또 다른 숨겨진 투자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친구와 동업한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약 5영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 또한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는데 박민준 씨는 이전에 저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분명 숨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미 이 투자 회사의 파트너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박민준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 재산 분할 시 이 회사의 지분도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박민준 씨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숨겨두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찾아주지 않았다면 분명 제가 손해를 볼 뻔했죠. 결혼식 당일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도록. 저와 김 변호사님, 이지은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당일 행동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말했습니다. 단일 제가 보조 변호사 2명과 함께 갈 겁니다. 한 명은 증거를 담당하고 한 명은 녹화를 담당해서 박민준 씨가 갈빼맞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언론사 기자 친구들은 30분 일찍 도착해서 숨겨진 위치에서 기다릴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개시하면 곧바로 사진을 찍고 녹화를 시작할 거예요. 이지은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당일 선우 씨와 함께 갈 거예요. 선우 씨가 임신 중이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때 그들이 반지를 교환할 때 연회장 입구에서 걸어 들어갈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먼저 증거를 내밀고 저는 주변 하객들에게 증거를 나눠주면서 박민준 씨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또 박민준 씨의 재산은닉 명세서를 준비했어요. 그때 그의 회사 사업 파트너 같은 중요한 하객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박민준 씨가 부부 공동 재산까지 몰래 빼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서 앞으로 그와 협력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죠. 우리는 또 당일 모두 검은색 옷을 입기로 약속했습니다. 엄숙하고 정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결혼식의 경사스러운 분위기와 대비를 이루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도록 말이죠. 김 변호사님은 또 저에게 특별히 상기시켰습니다. 당일 박민주 씨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흥분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제가 있으니 당신과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 마음은 매우 편안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결혼식 당일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한편 박민주 씨는 자신이 제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매일 최유진과 결혼식 세부 사항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가끔은 저에게 결혼식이 얼마나 성대하게 열릴지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맞춤 정장을 손에 들고 거울 앞에서 입어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우 씨, 이 정장 어때? 최유진이 그러는데 이게 결혼식에 입으면 딱이래. 엄청 멋있어 보인다고? 저는 그가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매우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입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네. 당신한테 딱이야. 박민주 씨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결혼하는데 당연히 최고로 멋있는 거 입어야지. 아, 맞다. 결혼식 당일에 유명인들도 많이 올 거야. 그때 그들이랑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분명 엄청 자랑스러울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되면 당신이 얼마나 창피할지 알게 될 거야. 결혼식 3일 전 최유진에게서 갑자기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웨딩 청첩장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저랑 민준 씨 웨딩 청첩장 다 만들어졌어요. 당신한테도 한 장 보냈으니 시간 되면 와서 봐요. 시간 없어도 괜찮아요. 그때 제가 사진 보내줄게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최유진이 정말 너무 오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저에게 청첩장을 보내다니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그때 보고 몸 상태 괜찮으면 갈게. 최유진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좋아, 기다릴게요. 저는 최유진이 보낸 메시지를 캡처해서 이지은에게 보냈습니다. 이지은은 그녀가 일부러 저를 도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 너를 일부러 도발하는 거야. 우리 당일에 꼭 그녀를 제대로 혼내줘서 누가 진짜 승자인지 알려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첩장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이것 또한 박민준 씨와 최유진의 중원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결혼식 전날 박민준 씨는 회사에 특별히 휴가를 내고 집에서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정장, 넥타이, 신발 등을 모두 침대 위에 놓아두고 저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꼭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해. 어떤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 저는 옆에 앉아 그의 옷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분명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박민준 씨는 제가 말하는 순조롭게와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순조롭게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바쁜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저녁에 저는 씻고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일은 엄마가 반격하는 날이야.
우리 꼭 힘내서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되찾아오자. 앞으로 엄마가 너를 데리고 잘 살게 해줄게. 말을 마치고 저는 내일 가져갈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연한 화장을 해서 좀 더 생기 있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재은은 9시쯤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증거 목록과 하객들에게 나눠줄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오늘 상태 좋아 보이네. 우리 분명 성공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은과 함께 소파에 앉아 김 변호사님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대략 11시쯤 김 변호사님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이미 그랜드 호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언론사 기자 친구들도 도착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와 이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3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무런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고 박민준과 최유진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이지은은 택시를 타고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는 매우 얌전하게 별다른 소동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지은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긴장하지 마. 나랑 김 변호사님이 있잖아. 오늘 우리 분명 성공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는 여전히 땀이 좀 났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드디어 이 끔찍한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흥분되면서도 약간 감개무량했습니다. 차가 그랜드 호텔 문 앞에 도착하자 멀리서 박민주 씨와 최유진의 커다란 웨딩 화보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홍색 풍선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드레스를 입은 도우미들이 문 앞에서 하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지은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미리 약속했던 대로 호텔 뒷문 근처 카페로 가서 합류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미 카페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옆에는 보조 변호사 2명과 정장을 입은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들이 언론사 기자 친구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각각 지역 신문사 기자와 유명 아산 인플루언서 2명이라고요. 이 기자님은 웃으며 저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걱정 마세요. 오늘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에게 미리 인쇄된 증거 목록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증거를 요약한 것입니다. 잠시 후 행동을 개시할 때 이걸 들고 하객들에게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저는 목록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박민주 씨의 외도 증거, 재산은 익명세, 그리고 최유진의 관련 행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각 항목마다 사진이나 캡처본의 번호가 첨부되어 있어 매우 상세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약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보조 변호사를 연회장 입구에 보내 상황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보조 변호사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준 씨와 최유진은 문 앞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매우 의기양양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사진을 찍고 있어요. 김 변호사님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연회장 옆 휴게실에서 기다리죠. 반지 교환 순서가 되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일행은 조용히 호텔 옆문으로 들어가 옆 휴게실에 숨었습니다. 휴게실 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의 움직임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가 그 맞춤 정장을 입고 최유진의 허리를 감싸는 채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유진은 스와로브스키가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고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략 2시 50분쯤 밖에서 결혼 행진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하세요. 반지 교환은 약 10분 후입니다. 이지은은 제 옷 매무새를 정리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우야, 당황하지 마. 잠시 후에 내가 네 옆에 서 있을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설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증거 목록을 꽉 쥐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반지 교환이 있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가시죠. 우리 일행은 문을 열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문은 열려 있었고 우리가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원래 시끄럽던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준 씨는 막 반지를 들고 최유진에게 채워주려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손에 들린 반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최유진도 멍하니 굳어 있었고 얼굴의 미소는 사라진 채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여기 웬일이에요? 저는 최유진을 무시하고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혹시 잊었어? 당신 아직 나랑 이혼 안 했잖아? 당신이 지금 최유진이랑 결혼식을 올리는 건 중혼이야. 박민준 씨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선우 씨, 이러지 마.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오늘은 나랑 최유진 결혼식이잖아. 여기서 망신 나가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정말로 올 줄은 몰랐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줄은 더더욱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망신당하는 건 당신이야. 당신이 나 몰래 바람 피우고 몰래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려 최유진한테 스포츠카 사주고 주얼리 사주고 심지어 우리 아파트까지 네 여동생 명의로 돌려놓았잖아.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저는 손에 든 증거 목록을 들어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저는 박민준 씨의 법적인 아내 김선우입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박민준 씨의 외도와 재산은닉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께 그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객들은 순식간에 술렁거리며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민준 씨 아직 이혼 안 했다고?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감히 아내 몰래 바람 피우고 재산까지 빼돌려? 최유진은 박민준 씨가 이혼 안 한 거 알았을까?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최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박민준 씨의 팔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당신 아직 이혼 안 했어요? 당신 나를 속였어. 박민준 씨는 서둘러 최유진을 달랬습니다. 유진 씨,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 나 걔랑 진작에 감정 없어졌어. 곧바로 이혼할 거야. 오늘 결혼식은 계속 진행하자. 그 사람이 우리 좋은 날 망치게 두지 마. 그때 김 변호사님이 다가와 이혼 소송장을 꺼내 박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박민준 씨, 이것은 김선우 씨의 이혼 소송장입니다. 안에는 당신의 외도와 재산은닉에 대한 모든 증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최유진 씨에게 이체한 기록, 아파트 명의 이전 증명서, 그리고 당신과 최유진 씨의 친밀한 사진과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당신의 경우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을 적힌에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소송장을 받아보지도 않고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인정 못해. 다 가짜야. 너희가 위조한 거라고. 김 변호사님의 보조 변호사가 서둘러 바닥에 떨어진 소송장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의 언행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신의 행위를 녹화 중입니다. 이미 증거 훼손 혐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녹화되는 것을 보고 약간 기세가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불복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김선우랑 이혼 안 했다고 해도 그건 우리 집안일이야. 너희랑 상관없어. 오늘은 내 결혼식이니 너희들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른다고? 좋아. 경찰 불러봐. 경찰이 결혼식장에 와서 당신의 주문과 부부 공동 재산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그때 언론사의 기자님이 다가와 카메라로 박민준 씨와 최유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저는 지역신문사 기자입니다. 결혼 생활 중 외도하고 중혼식을 올린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최유진 씨, 박민준 씨가 이혼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재산은 및 행위에 가담했습니까? 박민준 씨와 최유진은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유진은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고 박민준 씨는 최유진을 가로막으며 기자들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입으로 찍지 마세요. 더 찍으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할 겁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객들도 박민준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너무 심하네. 우리 저런 비도덕적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어. 박민준 씨 회사 사업 파트너 명명은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고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며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다 오해입니다. 김선우가 저를 음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하객들이 연회장을 떠났고 연회장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선우야 봐, 우리 성공했어. 쟤네 지금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은 내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지. 당신은 나에게 약간의 보상으로 나를 쫓아낼 생각이었지? 지금 봐. 당신의 결혼식은 망가졌고 당신의 명예는 더럽혀졌고 당신의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은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야. 오늘부터 나는 당신과 완전히 상관없어. 이혼 소송은 법정에서 보자.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서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갑자기 달려와 저를 붙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김선욱, 가지마. 내 결혼식을 망쳤으니 나한테 해명해야 할 거 아니야. 김 변호사님이 서둘러 그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손 놓으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는 정말로 경찰을 부를 겁니다. 박민준 씨는 김 변호사님에게 저지단이 저에게 다가올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와 이지은, 김 변호사님 일행은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최유진의 울음소리와 박민준 씨의 분노에 찬 고함소리, 그리고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텔 문 앞에 도착하자 이 기자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저희는 지금 돌아가서 기사를 쓸 겁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헤드라인을 장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자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음속으로 드디어 안도했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큰 바위가 드디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지은이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오늘 정말 통쾌했어. 박민준이랑 최유진 얼굴 봤어? 파리똥이라도 먹은 것처럼 못생겼더라. 저도 웃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아가 봤지? 엄마가 이겼어. 앞으로 우리 다시는 서럽게 살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와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김 변호사님께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오늘 행동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면 박민준 씨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될 것이고 우리의 이혼 소송에도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요. 이제 재판을 기다리며 더 많은 재산과 아이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자고요.
저는 김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은 후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매우 편안했습니다. 비록 이 결혼 생활은 끔찍했지만 저는 드디어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아기와 함께 잘 살아갈 것이고 분명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이지은이 집에 도착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기자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쓴 기사가 이미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제목은 매우 눈길을 끌었습니다. 재벌 박민준, 결혼 중 외도 및 상간녀와 성대한 중원식, 임신한 아내, 증거 들고 현장에서 폭로해. 현장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박민준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카메라를 막고 있었고 최유진은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기자님은 또 기사가 올라가자마자 조회수가 1만 건을 돌파했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창에서 박민준 씨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민준 씨 회사 이름까지 밝혀내며 앞으로 그들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매우 통쾌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이 기자님께 답장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이지은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박민준 씨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지은은 스피커폰을 켰고 전화 속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오늘 박 대표님 결혼식장에 갔었어? 우리 회사 지금 난리 났어. 많은 협력업체에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랑 협력 중단하겠다고 하고 직원 몇 명은 퇴사하겠다고 해. 이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갔어. 박민준 씨의 진짜 얼굴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너희 회사 지금 상황 심각하겠다? 그 친구는 엄청 심각해. 박 대표님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후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 사모님, 아니 최유진 씨도 회사 로비에서 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어. 전화를 끊고 이지은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지금 명예도 실추되고 사업도 영향을 받았잖아. 이게 바로 너를 배신한 대가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를 쓰다듬자 하기도 제 마음을 느꼈는지 살짝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도 엄마 기뻐하는 걸 아는구나. 앞으로 우리 다시는 서럽게 살지 않을 거야. 대략 오후 5시쯤 박민준 씨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었으니까요. 전화 속에서는 박민준 씨의 지치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호, 네가 언론에 망한 거지?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 내 결혼식을 망치고 내 회사를 망쳤으니 이제 만족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먼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고 당신에 대한 내 신뢰를 망쳤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단지 내 것을 되찾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것뿐이야. 만약 당신이 처음에 바람 피우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박민준 씨는 전화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람 피우면 어때? 내가 재산을 은닉하면 또 어때? 어떤 남자가 실수하네? 당신은 그냥 참아줄 수 없었어? 이제 만족하냐고. 내가 말하는데 설령 우리 회사가 망해도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와 더 이상 헛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이혼 소송은 내가 분명 이길 거야. 내게 속한 재산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낼 거야. 앞으로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어.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지은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관 속에 들어가야만 눈물을 흘리는 법이야. 저런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혼 소송 준비하는 거야. 다른 건 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한쪽에 두고 오늘 결혼식장에서 가져온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영상들을 모두 컴퓨터에 백업해서 만약을 대비했습니다. 대략 저녁 7시쯤 이 기자님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그에게 연락해서 내일 저를 인터뷰하고 이 사건을 보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기자님께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 중이라 너무 요란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 기자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은 흐리게 처리하고 사건 경위만 보도해서 제 얼굴은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박민준 씨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되고 다른 외도를 당한 여성들에게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참고 살지 말고 용감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지역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박민준 씨의 결혼 중외에도 재산은닉, 중원식 거행 등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고 결혼식 현장 영상도 반영했습니다. 비록 제 얼굴은 흐리게 처리되었지만 박민준 씨와 최우진의 초라한 모습은 여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김 변호사님의 말을 인용하여 박민준 씨의 행위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설명했고 시청자들이 박민준 씨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가 끝난 후 제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너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아빠랑 나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걱정 마. 우리 너를 치지해. 내일 우리 너한테 가서 같이 이혼 소송 싸워줄게. 저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일부러 말 안 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으니 엄마 아빠 오지 않아도 돼. 나 혼자 할 수 있어. 엄마는 말했습니다. 안 돼? 우리 꼭 가야 해. 너 임신 중인데 옆에 돌봐줄 사람 없으면 어떡해? 게다가 박민준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너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려고? 아빠랑 나는 내일 바로 기차표 끊을 거니까 우리 막지 마. 저는 엄마의 성격을 알기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와의 통화를 끊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이 결혼 생활은 끔찍했지만 저에게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대략 오전 10시쯤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제 이혼 사건을 이미 접수했고 재판 날짜는 한 달 뒤로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또 박민준 씨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우리의 증거가 너무 충분해서 그들이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께 부모님이 내일 오실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부모님이 곁에서 함께 해주시면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때도 부모님이 당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 당신은 푹 쉬면서 자신과 아기를 잘 돌보세요. 다른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베란다로 걸어가 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매우 평온했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최유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선우 씨, 미안해요. 저는 이전에 박민준 씨가 이혼 안 한 걸 몰랐어요. 저도 그에게 속은 거예요. 저는 이미 그와 헤어졌고 그가 저에게 사준 스포츠카와 주얼리도 다 돌려줬어요.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요. 저는 메시지를 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답장했습니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필요 없어. 너 자신에게 말해야지. 앞으로는 상대를 고를 때 눈을 똑바로 떠서 다시는 속지 마.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이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들과는 더 이상 어떤 연락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지은은 점심때쯤 찾아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일과
간식들을 사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우야, 방금 내 친구한테 들었는데 박민준 씨 회사 큰 고객 몇 군데가 그와 계약을 해지했대. 회사 자금줄이 거의 끊겼대. 그 사람 지금 사면 초과에 빠져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고 있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누가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라고 했어. 이지은은 말했습니다. 맞아. 선과 악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지. 그 사람 지금 저렇게 된 게 벌 받는 거야. 맞다. 너희 부모님 내일 오시면 나도 내일 가서 방 정리하는 거 같이 도와줄게. 그분들께 드릴 것도 좀 준비하고. 저는 이지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죠. 오후에 저는 집에서 책을 읽고 낮잠을 잤습니다. 깨어나니 정신이 훨씬 맑아졌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이지은과 함께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조용한 곳에 작은 꽃집을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그 생각이 아주 좋다며 저를 지지할 것이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지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매우 감동했습니다. 비록 이 결혼 생활이 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진정한 우정을 얻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저와 아기는 분명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방송국 뉴스가 반영된 당일 오후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지은은 휴대폰을 들고 저에게 지역생활 커뮤니티, SNS, 실시간 검색어 등 온통 박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재벌, 결혼 중 외도의 중원씨까지 임신한 아내 현장 폭로로 망신당해 통쾌하다. 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댓글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매우 격렬하게 박민준 씨를 비난했습니다. 박민준, 이 인간 쓰레기 아니야? 아내가 임신 중인데도 바람 피우고 감히 결혼식까지 올리다니. 가장 역겨운 건 재산까지 빼돌려서 본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야. 다행히 본처가 강단 있네. 그 회사 이름 아는 사람? 저런 인격의 사장이라면 회사 제품도 분명 안 좋을 거야. 불매운동해야지. 어떤 사람들은 박민주 씨가 이전에 상업활동에 참여했던 사진들을 찾아냈고 최유진과의 친밀한 사진들도 모두 찾아내서 올렸습니다. 댓글창은 온통 조롱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지은은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봐. 지금 온 세상이 그를 욕하고 있잖아. 그는 완전히 유명해졌어. 물론 악명으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정의는 결국 살아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 모두에게 그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략 오후 3시쯤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우 씨, 온라인 소식 보셨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언론사 몇 군데에서도 저에게 연락해서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모두 막아냈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소송에 좋은 일입니다. 여론이 당신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 시 당신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할 것입니다. 아, 맞다. 박민준 씨 변호사가 방금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와 사적인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박민준 씨가 먼저 합의를 제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말하기를 박민준 씨가 이전에 빼돌렸던 아파트를 당신에게 돌려주고 현금 1억억 원과 회사 지분 10%를 주겠다고 합니다. 단지 당신이 소송을 취하하고
온라인의 부정적인 소식들을 삭제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그와 합의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의예요.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소송을 취하하면 네티즌들이 제가 그의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김 변호사님은 제 생각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이렇게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합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려서 합의를 하려 하는 것이고 잠시만 잠잠해지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재판을 기다려서 법원에서 당신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도록 합시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니 놀랍게도 박민준 씨의 여동생 박민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었으니까요. 박민희는 안으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문 옆에 놓으며 좋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선우 씨, 오빠가 다 말해줬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야 했어요? 지금 우리 오빠 회사 망하게 생겼고 부모님도 화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냥 좀 봐줄 수 없어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희 씨,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당신 오빠가 재산을 빼돌려서 우리가 결혼 후에 산 아파트를 당신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왜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 당신 부모님이 당신 오빠가 바람 피우고 중원식을 올리는 걸 알았을 때 왜 그를 막지 않았어? 이제 일이 터지니까 나를 탓하는 거야? 박민희는 제가 하는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도 몰랐어요. 오빠가 그냥 저보고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가 재산을 빼돌리는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고?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성인인데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가 뭔지 몰랐어? 그게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걸 몰랐어? 당신은 그냥 일부러 당신 오빠의 재산을 이익을 도운 거야. 이제 와서 순진한 척하려 해? 박민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오빠한테 돌아가서 말해. 나보고 소송 취하하라고? 어림없어. 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로 할 거야. 내게 속한 것은 한 푼도 양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빨리 아파트 명에 돌려놔. 안 그러면 당신까지 고소할 거야. 타인 재산 불법 점유로. 박민희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둘러 말했죠. 알았어요. 내일 바로 명예이전 처리할게요. 김선우 씨, 저 고소하지 마세요. 저 정말 오빠한테 속은 거예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요. 이지은은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법이지. 네가 강하게 나가니까 바로 꼬리 내리네. 다행히 네가 박민준이랑 합의 안 했어. 안 그랬으면 분명 더 기고만장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준 씨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저녁에 저는 또 최유진에 대한 소식을 보았습니다. 어떤 네티즌이 게시물을 올렸는데 최유진이 박민준 씨가 사준 스포츠카를 박민준 씨 회사 건물 아래로 몰고 와서 그 위에 쪽지를 붙여놓았다고 했습니다. 쪽지에는 더러운 물건 반환, 이제부터 서로 각자의 길로라고 쓰여 있었다고요.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어떤 사람이 최유진이 오후에 박민준 씨 집에 가서 이전에 받았던 명품 가방들을 모두 돌려주고 박민준 씨랑 크게 싸웠대. 더 이상 그와 어떤 관계도 갖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라고.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지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최유진도 그와 관계를 끊었잖아. 이제 박민준 씨는 고립무원이야.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유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온라인에서는 그녀를 상간녀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그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세탁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대략 저녁 8시쯤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내일 아침 기차표를 끊으셨으니 내일 기차역으로 마중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박민준 씨가 합의를 원했지만 제가 거절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저를 매우 지지해 주셨습니다. 선우야, 네가 잘했어. 저런 사람과는 합의할 수 없어. 반드시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걱정 마. 내일 우리가 도착하면 너와 함께 소송 준비할 거야.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아빠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이불과 베개를 준비했죠. 이지은도 와서 도와주며 정리하는 내내 말했습니다. 너희 부모님 오시면 마침 너를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나도 좀 안심할 수 있겠다. 아, 맞다. 내일 나도 너랑 같이 마중 나갈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든든하잖아. 저는 서둘러 아니야. 지은아, 너도 바쁘잖아. 나 혼자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은 나 안 바빠. 내일 할 일 없으니까 삼촌 숙모도 뵙고 인사도 할 겸 같이 가는 거지. 라고 말했고 저는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와 이지은은 함께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부모님을 보자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우야,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엄마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져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아빠가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이지은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숙모, 걱정 마세요. 선우는 지금 엄청 강해졌어요. 박민준 씨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는 거요. 부모님은 그제야 웃으시며 이지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많이 도와줬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요즘 잘 먹고 잘 자는지 제때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 말씀드리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아빠는 저와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이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물으셨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하셨고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주방으로 가셔서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거실 정리를 도와주셨고 이지은은 옆에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집안이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자 저는 문득 박민준 씨가 없어도 제 삶은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심지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략 정오쯤 박민희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진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았다고 말하고 휴대폰을 한쪽에 두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서 저는 분명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기와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재판 전날 김 변호사님은 특별히 저희 집으로 오셔서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모님도 옆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또 특별히 김 변호사님께 차 한 잔을 다 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선우를 잘 부탁드립니다. 김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증거는 모두 충분합니다. 내일 분명 이길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부모님과 이지은의 동행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박민준 씨와 그의 변호사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초췌해 보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습니다.
이전에 기세등등했던 재벌과는 완전히 딴 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감히 제게 다가와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님은 먼저 양측에게 상황을 진술하게 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변호사는 여전히 박민준 씨와 제가 이미 감정이 없었고 재산은 이익은 단지 회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재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 자리에서 증거들을 하나하나 내밀며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이것은 박민준 씨가 최유진에게 이체한 기록입니다. 반년 동안 5억 8천만 원을 이체했고 그가 최유진에게 스포츠카를 사준 8억 원의 결제 영수증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부 공동 재산인데 그는 김선우 씨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여 악의적인 재산은 이게 해당합니다. 이것은 그가 아파트를 여동생 박민희 명의로 이전한 등기 기록입니다. 박민희 씨 본인도 오빠의 재산인 이익을 도왔다고 인정했으며 현재 아파트는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설 탐정 영상과 사진입니다. 박민준 씨와 최유진이 부부 행세하며 동거하고 결혼세하며 김 변호사님은 또 언론 보도, 캡처본과 네티즌 댓글들을 인쇄하여 박민준 씨의 과실에 대한 보조,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은 증거들을 살펴보고 박민준 씨에게 이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더 이상 변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최후 진술 때 저는 판사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와 박민준 씨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며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 몰래 외도를 하고 재산을 은닉했으며 심지어 제가 임신했을 때 상간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에게 속한 것들을 되찾고 뱃속의 아기에게 안정된 미래를 주고 싶을 뿐입니다. 말을 마치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아래에서 조용히 저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사님은 휴정하고 판결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박민준 씨가 갑자기 저를 막아서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선우,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앞으로 당신과 아이에게 정말 잘할게.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지금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당신이 처음에 내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을 때 오늘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당신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고 당신에 대한 내 신뢰를 망쳤어. 이 모든 것은 미안해 한마디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말을 마치고 저는 부모님과 이지은과 함께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그를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략 일주일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저와 박민준 씨의 이혼을 허락했고 부부 공동 재산 중 시내 중심가 아파트 예금 2억 2천만 원은 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박민준 씨 명의의 회사 지분은 저에게 30%가 분할되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매월 아이 양육비 8억여만 원을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2억 피해 보상으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 저는 엄마와 함께 꽃집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아파트 근처에 작은 꽃집을 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매우 지지해 주셨고 자신의 저축까지 꺼내서 제가 월세를 내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며 저는 감격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를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드디어 이겼어. 엄마도 함께 울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겼으면 됐어. 앞으로 우리 모녀 다시는 서럽게 살지 않을 거야. 이지은도 달려와 판결문을 보고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 선우야. 이제 박민준 씨는 완전히 끝났네.
너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박민준 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회사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고 부정적인 뉴스 때문에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아서 결국 파산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빚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이 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박민희도 오빠의 재산은 이익을 도운 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최유진의 경우 비록 그녀가 박민준 씨가 준 물건들을 모두 돌려주었지만 상간녀라는 오명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는 그녀를 해고했고 그녀는 다른 도시로 가서 살고 싶어 했지만 새로운 회사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알아보아져 결국 채용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꽃집이 문을 연 날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이 기자님도 오셔서 저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며 이 글을 썼습니다. 용감한 엄마,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모든 선량함은 배신당하지 않는다. 아래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겼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제 꽃집에 와서 꽃을 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꽃집은 점차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많은 손님들이 꽃을 사러 왔고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꽃집을 돌보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바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매일 가게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셨고 엄마는 집에서 저에게 영양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끔 이재은도 와서 저를 도와주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장미꽃을 포장하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우 씨, 저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김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는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 지나가다가 김선우 씨도 볼 겸 들렀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둘러 그를 앉히고 차 한 잔을 따라 드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박민준 씨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미 판결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양육비와 배상금도 모두 이체되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이렇게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김 변호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선우 씨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시는 것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를 찾아오세요. 김 변호사님을 배웅하고 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마음이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대략 3개월 후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품에 안긴 작고 주름진 아기를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안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습니다. 봐, 이 아이 눈이 얼마나 선우를 닮았니. 앞으로 분명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아빠는 옆에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기쁜 소식을 알리느라 바빴고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은도 병원으로 달려와 아기에게 옷과 장난감을 많이 사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축하해. 앞으로 우리 아기는 아난이라고 부르자. 평안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 자리에서 아기 이름을 김동현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100일 잔치날 저는 꽃집 문 앞에 작은 테이블을 차려놓고 꽃을 사러 오는 손님들께 작은 카네이션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앞으로 저 여기 자주 꽃 사러 올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세요. 눈앞에 활기 넘치는 풍경을 보며 품 안에서 잠든 동현이를 보며 옆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문득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배신과 상처를 겪었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용감해졌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곁에서 친구들의 지지 속에서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날들에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꽃집을 잘 운영하고 동현이를 잘 돌보고 부모님과 함께 매일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물러서지 마세요. 용감하게 일어서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다면 분명 자신만의 행복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